어머니의 베개 밑에서 도청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난동의 씨앗이 그 작은 장치였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제 손에서 눅눅한 냄새를 풍기던 그날, 가족 단톡방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저라는 이름의 체면과 피, 그리고 오래된 서운함이 같은 화면에 얽혀 들어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지만 첫째 딸로 살아왔다는 구태의연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난 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발음이 흐려지고 약봉지를 숨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부터 간병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동생 영수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여동생 미정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도와주는 날보다 못 온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어머니의 밥을 숟가락으로 떠넣고 기저귀를 갈고 밤중에 울음을 달랬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가족 단톡방에서는 다들 서로의 사정을 말했지만 끝에 남은 건 늘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망가져가는 어머니의 기억을 제 손으로 붙잡으며 어쩌다 제 자신을 놓쳤습니다. 장롱 아래서 허리를 삐끗하고 밤마다 주방 바닥에 앉아 찬물을 마시며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서류 봉투처럼 흔히 열리는 상자였고 그곳에는 할 말과 못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상처의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내주었고 더 많이 참았으니 누군가 빚처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베개에서 딱딱한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천을 젖히자 손톱만한 도청기가 나왔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숨을 쉬듯 깜박였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조그만 장치가 어머니의 방에서, 어머니의 무릎 곁에서 제 투덜거리는 숨소리까지 담아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누구의 짓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기계에 밝았고 미정은 눈치는 빠르지만 손이 야무진 편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간병인 정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달아놓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청기를 쥔 손으로 오래 망설였습니다. 결국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낯선 시간표처럼 날짜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 제가 자주 내뱉던 한숨과 잔소리 같은 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오그라들었습니다. 어떤 파일에서는 정희가 약봉지를 정리하는 소리와 깊은 한숨이 겹쳤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영수의 낮은 목소리와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싫은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수와 속삭이는 순간마다 제 이름이 구겨진 종이처럼 던져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윗칸의 낡은 모포 아래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고 그 속에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바랜 종이에 어머니의 둥근 글씨가 펜을 긁은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영수, 미정에 대한 일과 사소한 음식 취향, 이웃집 김장 날의 이야기 같은 사소한 기록들 사이로
단단한 문장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건넸다. 누구는 고생을 한다. 누구는 너무 얄밉다. 같은 요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 사이를 오가며 어머니의 마음을 가늠했습니다. 특히 몇 장의 기록은 자꾸만 영수의 이름 곁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애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제 마음을 길게 적었습니다. 제가 어떤 밤을 보냈고 어떤 통증을 감추었으며 도청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확신을 풀어놓았습니다. 화면 속 말줄임표와 물음표가 비수처럼 오갔고 각자의 사정은 서로의 뺨을 때리는 이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방 안은 제 생각보다 차갑고 냉장고 모터 소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찍힌 출금 내역이 제 손에 들어왔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반복된 큰돈의 이동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거의 영수가 내려오는 날과 겹쳤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등짝에 바른 파스 냄새가 맵게 올라왔고 그 냄새가 제 분노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도청기의 파일들 속 낮은 속삭임이 함께 엮이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를 설득했거나 압박했거나 무언가를 유인해서 돈을 받아갔을 거라고요. 갈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출금 내역과 도청기 존재, 낡은 일기장의 일부 내용을 엮어 연상했습니다. 간병 갈등은 이제 돈 문제의 갈등으로 증발했고 가족 단톡방은 매일 폭발했습니다. 눈송이처럼 쌓인 오해가 서로의 천을 앗아갔습니다. 영수는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날이면 배송 온 상자의 간식과 영양제를 담아 보냈고 미정은 병원 예약을 대신 맡아서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이 저에겐 구색 맞추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경계심으로 집에 자물쇠를 바꾸었고 정희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집 안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기분을 전했고 때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확인 전화조차 누군가 나를 의심할 거라는 생각에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강한 흡입구가 제 일상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저는 내내 어머니의 숨과 제 한숨이 녹음된 파일들을 재생하며 제가 어떤 말투로, 어떤 시간에, 어떤 억양으로 지쳤는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싶어졌습니다. 남의 집 벽지가 아니라 우리 집 천장이 왜 이토록 낮게 느껴지는지, 제가 왜 같은 동작으로만 하루를 메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저를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도청기 속 마지막 파일의 날짜와 어머니 일기장의 마지막 장 날짜, 그리고 출금 내역이 같은 날로 맞물렸습니다. 그날 저는 영수에게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저는 가족 단톡방에 날카로운 문장을 던졌고 답으로 돌아온 건 길고 거친 반응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분노가
서로의 증거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끝은 가벼운 종이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아주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장례식은 너무 빠르게 꾸려졌습니다. 빈소의 형광등 아래 국화가 흰 얼굴로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의 엷은 숨결과 수근거림을 옆에서 흘려보내며 내내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돈, 시간, 마음, 체면, 그리고 용서. 그 모든 것들이 국화꽃 앞에서 숫자가 되어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빈소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장들은 장례식장 난동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들추는 말과 몸짓이 섞이면서 향 냄새처럼 눈을 맵게 하는 기운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화환을 밀었고 누군가는 빈 의자를 발로 치었습니다. 직원들이 말리자 어색한 정적이 죄처럼 바닥에 깔렸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고르며 제 마음에 찢어진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아보려 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서로의 손가락 끝에서만 굳어지고 누구의 입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장지를 다녀온 후에 정희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낡은 글씨로 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도청기와 같은 모양의 리모컨, 그리고 작은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어머니가 드물게 남긴 메모가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제 방식대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도청기를 사달라고 부탁했으며 정희가 대신 구매를 도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유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도 제가 어디쯤에서 어떤 숨을 쉬는지, 어떤 슬픔을 감추는지 도망치지 않게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남겼습니다. 영수에게 건넨 돈은 영수의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 옆에 적혀 있었고 제가 예전부터 갚지 못한 카드 대금을 막아주기 위해 그리고 손주 학자금을 보태기 위해 어머니가 부탁해서 영수가 대신 처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저의 체면을 지켜주고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례식장에서의 난동이 제 두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세운 서사, 제가 모아붙인 조각들, 제가 만든 기승정열이 하나의 거대한 오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그저 속상한 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쓴 흩어진 문장들이 제가 생각한 종신의 유언처럼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언젠가 영수가 사온 뜨끈한 호빵 이야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애의 표식으로 본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집 안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습니다. 저는 제 감정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도청기에서 흘러나오던 제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냉정하게 듣자 그 속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운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에서 디퓨저 향을 지우고 옷장 문을 닫으며
낡은 일기장을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그 조용함은 바닥까지 가라앉은 앙금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실들을 단번에 털어놓아 오해를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 진실을 마음속에 오래 품어 따뜻함으로 바꿀 것인지, 어느 쪽이 남은 우리에게 나은 선택일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한밤중에 홀로 거실 불을 꺼두고 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녹음의 잔향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음성들은 저를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병 갈등 속에서 놓친 서로의 마음과 온기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돌아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영수와 미정에게 장문의 문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어조로 끝내야 하는지 문장 하나에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면 장례식장 난동의 장면이 떠올랐고 제가 무엇을 부수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작은 상자 하나를 택배로 영수에게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청기와 리모컨, 그리고 제 송을씨로 적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의 거창한 변명이나 설교 대신 어머니의 메모에서 읽은 사실을 요약했습니다. 오해의 연료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점 하나만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읽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온점이 제 마음에서 가장 무거운 돌 하나를 치워냈다는 신호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다시 넘겼습니다. 바랜 잉크 사이로 보이는 글자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빈 자리를 채울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쓸어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깨를 내어주는 법, 오해를 말로 지우는 법, 오래 참은 마음을 기어코 상처로 만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종이의 감촉이 바람 같았습니다. 제가 그 바람을 탓하지 않기로, 탓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과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충돌할 때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